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평민파와 뭐 귀족파의 갈등, 그다음 카이사르의 독재 정치와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카이사르 독재 정치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제정, 황제에 의한 정치, 제정이다라고 했어요. 카이사르는 자신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독재에 반대하던 이 반대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한순간에 로마의 권력을 쥐어잡고 있던 1인자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카이사르의 어떤 뭐 2인자 정도였던 뭐 안토니우스, 이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3, 4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 카이사르 이후에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 간의 어떤 다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거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어떤 반대파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모든 뭐 경제, 정치, 군사 등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제정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정.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로마의 황제나 다름없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내가 황제다라고 공인을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로마의 거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어떤 1인자,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서 확실하게 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제정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당시 이제 귀족들, 고위 귀족들의 모임이었던 이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요건 우리가 교과서 4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존엄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도 받게 되면서 많은 이 고위 귀족들에게도 사실상 거의 황제나 다름없는 인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제일 존엄한 자, 로마에서 제일 존엄한 자라고 하나, 제일 존엄한 자라고 딱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어떤 이 원로원들의 인정, 귀족들의 인정도 받게 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권력도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렇죠, 황제가 된다라는 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른 직후 이 제정이 수립된 이후 약 200년간은 5명의 현명하고 뛰어난 황제, 오현제라고 하는데 이 5명의 뛰어나고 현명한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면서 이 오현제 시대에 로마는 완전한 최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제일 잘 나가게 돼. 제일 잘 나가. 영토 확장도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뭐 문화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시기를 갖는 최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로마의 평화 시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의 평화에서 가로에서 영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나오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잘 나가고 평화롭게 지내던 로마의 평화 시기, 팍스 로마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기를 잘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군대가 정치적으로 많은 개입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의 시기를 벌이게 돼요.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군인들이 황제가 되고 또 다른 군인들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또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 군인들이 황제가 되는 군인 황제 시대에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도시와 상공업 등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민족의 적들의 침입을 또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갈수록 로마는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로마가 쇠퇴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는 노력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제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돼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왕제는 제국을 분할 통치, 그 당시 이제 4개로 4분할 통치를 벌이게 되는데 4분할 통치, 4개로 4분할 통치를 벌이게 돼요. 즉 제국을 4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포함한
두 명의 황제와 두 명의 부황제가 제국을 나눠서 통치하자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려는 목적이 뭐냐? 왕이 계승, 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순서를 확실히 정해 놓는 거예요. 두 명의 황제, 두 명의 부황제가 있으니까 누가 죽더라도 그 다음 황제가, 또 황제가 죽더라도 부황제가 이렇게 황이 계승, 황제 자리를 계승할 순서를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군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황제 자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위 계승을 확립시켜 놓으려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또 요 인물을 또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인물은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부흥시키려는 노력들을 벌이게 되고, 또한 그 당시 이제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크리스트교를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 합법화를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오크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러한 황제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이러한 노력들이 제국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부흥시키지는 못하고, 안타깝게도 동서 로마로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즉 로마가 동쪽에 있는 동로마와 서쪽에 있는 서로마로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정치적, 군사적, 뭐 종교적 요인, 이런 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 분열된 서로마와 동로마를 각각 보면은, 서로마는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와 반면에 이제 동로마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 수도를 중심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만들면서 1000년 이상 지속되는 1453년, 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였는데, 이 정도까지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나라를 유지했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이러면서 이제 동로마와 소로마는 결국에는 476년에 1453년에 각각 멸망을 하게 되면서 로마는 이제 완전히 조금 사라지게 된다는 것.